안녕하세요. 이렇다 70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70 앞자리가 바뀌니까 느낌이 달라요. 갑자기 늙은 느낌이야. 그렇죠. 나이도 그렇잖아요. 왜 30대 시작할 때랑 또 40 시작할 때, 50 시작할 때 앞자리 바뀌면 7학년. 7학년. 우리 벌써 70회 됐네요. 우리 감회가 갑자기 새롭고. 늙어버린 느낌. 안녕하세요. 7학년 차리쌤입니다. 뜬금없이 그냥 훅 들어오시네요. 예, 오늘 차인쌤하고 또 알파조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예, 이번 추석 연휴 길었잖아요. 뭐 하면서 지내셨어요? 저는 놀러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좀 멀리 갔다 왔어요. 어디? 만리장성. 만리장성. 아, 만리장성 거기 허리도 아픈데 어떻게 걸어가 올라가셨어요? 저 허리 안 아파요. 아니 근데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막 7학년이면 허리는 안 아파야죠. 참, 아이고 참. 거기 다 올라가셨어요? 그럼요. 네, 다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 어. 포기했는데 끝까지 올라갔어요. 아, 네. 근데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 네. 그냥 드린 말씀이에요. 알파조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냥 방콕. 방콕. 네, 아, 행복한 방콕. 방콕 더없이 행복한 방콕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여성들이요. 그 연휴가 길어서 되게 설레고 좋아하다가 많은 집안들이 차례를 안 지내고 여행을 가는 걸 선택을 했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명절 차례 지내는 게 낫지. 며칠 동안 그 시댁 어르신들과 모시고 여행 며칠. 모시고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24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같이 잠도 자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러더래요. 그냥 차례를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처럼 가야 돼. 저는 처가 식구들하고 왔어요. 아하,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친가하고 뭐 했냐? 제사를 네. 지내고. 다 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셨네요. 네,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다 할 만큼 부지런하게. 충분히 길었어 이번에. 충분히 길었죠. 예. 이번에는. 이 긴 연휴 동안 뭐 사건 사고도 되게 많았잖아요. 저 되게 네네. 놀랐어요. 어금니 아빠 사건도 네. 있었지. 미국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총격 사고. 네. 그러니까요. 사건 네. 사고도 많았던 하여튼 긴 연휴를 사이 우리는 지내고 이제 70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네네. 자, 우리 알파조님께서 이제 야심을 갖고 준비한 시리즈가 있죠. 제이노믹스 시리즈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고 또 정부 정책 근간을 이루는 게 경제정책이었잖아요. 네. 정권 초기이기도 한데다가 북핵 위기도 있고 또 이제 사드 사태도 있고 또 경제 정책을 제대로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는 7월 25일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으로 이미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다 방송은 8월과 9월에 여러 번 이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난 66회 때 네. 우리 알파조님이 나오셔서 제이노믹스 해부하자. 네. 해부하다. 야심작이에요. 예, 방송해 주셨죠. 그때 이미 1탄이라고 하고 네. 2탄을 그때 예고했거든요. 예, 내가 볼 때 맞습니다. 오늘이 그래서 2탄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오늘은 네. 지난번 1탄에서 다 못한 얘기를 좀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알파조님이 제이노믹스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인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사실상 분배론이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성장론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왜 그런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 경제학에서 그냥 뭐 상식적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자 그 원천은 투자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대폭 늘리면 그거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또 이게 신규 투자를 자극을 해서 투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투자, 소득,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이 네네. 계속적으로 양쪽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관점에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늘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경제 정책에서 우리가 그걸 성장 정책이라고 우리가 그렇죠. 부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보면 그 출발점이 투자를 어떻게 늘릴까가 아니라 소득을 어떻게 늘릴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가계소득을 어떻게 늘릴까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를 늘려야지 투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면 소비를 늘리려면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 주체가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이라고 할 때 일반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높일까? 네네. 이런 소득 주도 정책을 펼쳐서 민간 소비가 늘어나고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은 다시 기업의 투자가 확대가 되면 이게 이걸 이런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바로 이게 소득 주도 성장론인데 사실은 소득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뭐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고 소득을 늘려서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의 원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에 있으니까 투자를 늘리는 자극제가 될 만큼 소득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제 그런 희망사항인 거죠. 소득을 높여서 그다음에 소비를 늘리겠다. 그 희망사항이 근데 실제로 현실화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민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근데 지난번 1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소득주도 성장률이 요 점에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러면 소득을 어떻게 해서 획기적으로 늘릴 건가? 그 방안으로 제시한 게 최저임금을 이제 단계적으로 뭐 10,000원까지 올린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0만 원씩 그 아동 보육수단을 지급을 하겠다. 그다음에 노령연금을 좀 인상하겠다. 요 세 가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그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방안으로 내놨는데 과연 이걸로 서민 전체 계층이 소비를 왕창 늘려서 이게 신규 투자를 자극할 만큼 충분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고개를 획기적이지 않죠. 네.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 무리한 것 같아. 그렇게 연결하는 게. 그럼 다른 반면에는 그 정부 재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과감한 복지 혜택을 확장하겠다라는 데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좀 갖고 있어요.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 부조 같은 직접적인 소득 지원은 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일자리 창출의 결과물로 소득을 좀 한번 높여보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경 예산까지 편성을 했고 정부 투자와 정부 지출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보겠다. 그러면서 민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뭐 혁신 성장 막 이런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막 얘기하면서 그 정부 돈으로 이제 민간 투자를 좀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기보다는 정부 재원 의존형 일자리 주도 성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민간 소비 증가로 바로 이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그렇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새로운 신규 투자가 대폭 늘어날 만큼 민간 소비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가처분 소득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을 늘려주는데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 책에서 보면 말이야 소득이 늘어났는데 소비를 안 한다는 건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장희 선생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소득이 다 늘어난다고 우리가 그럼 소득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나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빚을 네. 산더미처럼 안고 있어요, 내가. 네. 그러면 돈이 소득이 좀 늘어나면 빚의 부담부터 좀 덜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사람의 가계부채도 마음이죠. 굉장히 많은 그렇죠. 나라죠. 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요. 그렇죠. 언제 잘릴지 몰라. 언제 잘릴지 몰라.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소득이 좀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을 갖다가 미래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저축을 하면 했지 예. 소비를 하는데 사용하지는 그러네요. 않아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우리나라 집값 상승세 있죠. 지금 뭐 무슨 정책을 막 내놔도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전세도 오르고 뭐 월세도 오르고 네. 아파트 가격 자체가 이제 뭐 오르고 있는 문제가 있고 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고용 불안의 대표적인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민간 소비를 늘리는 게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소득이 그러니까 는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소득이 내가 늘었어. 음. 근데 그보다 월세나 전세값이 더 올랐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언제 회사에서 잘릴지 몰라요. 근데 네. 1년 계약을 했어. 2년 계약을 했어. 그 이후에 그 비정규직 연장도 안 해줘. 네, 아니면 네, 네. 잘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소득이 늘어난다고 돈을 다 있는 그대로 다 쓰겠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그 재밌는 얘기가 뭐 얼마 전까지는 무슨 욜로족 해서 무조건 뭐 앞뒤 안 생각하고 현재를 즐겨라 해서 돈을 막 쓴다고 You 하다가 only live once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한 방송인이 김생민. 김생민족. 네. 이제 이게 또 그 젊은이들한테 또 획기적인 통장족이다, 관심을 통장족. 네. 일으키면서 네, 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한 푼을 덜 쓸까를 고민한다지 않습니까?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게 문화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죠. 저도 요즘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들으니까 제가 욜로족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그 들으면서 커피를 하나 사는데도 좀 더 싼 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예, 지출하는데 주저주저하게 되더라고요. 별다방 가다가 백다방으로 바꾸셨어요. 뭐 그런 네. 식으로요.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이 원래
기대했던 바랑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알파조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네. 예, 첫 번째 소득을 늘려줘야 하는데 방안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근데 고민을 좀 덜 했어요. 예, 제가 이런 봤을 때. 말씀이시고 또 두 번째는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도 부채 상환이나 저축에 쓸 가능성이 크다. 그러네요. 예. 그러므로 제이노믹스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제의 성장으로 기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지금 집값 상승 문제 있잖아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게 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안전하냐 안 하냐 뭐 이거 가지고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문제를 떠나서 집값이 계속 오르면 소득이 늘어나도 그 돈의 대부분을 다 집세를 그냥 집을 유지하는 데 쓰는 상황이 되면 네. 소비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죠. 저도 평생 소원이 그냥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번 돈을 주거 비용은 들기는 드는데 아니, 돈을 열심히 모으잖아요. 그럼 또 다음 그냥 날라가. 다다음 해에 전세값 올려줘야 그 돼. 문제 참 해결하기 어려운 게 그 여당 대표가 그 토지 보유세 얘기했더니 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네. 토지 공산주의라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그 지금 분명히 알 텐데 공산주의가 뭔지 그 토지 보유세 정도를 갖고 그렇게 정말 아, 글쎄 그렇게 말입니다. 악담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여기 세 분 모두 우리 지금 자기 집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부 전세 월세 사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지금 지금 저는 월세 정말 씨, 살거든요. 저는 전세예요 그래도. 예, 이번에 월세 조금 추가됐어요. 예. 아 진짜. 그거는 조금 쳤어요. 어쨌든 저도 네. 뭐 올랐으니까 네. 알파조님과 저도 생각이 다른데 좀 결론은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네. 다른 각도로 좀 말씀드려보려고 그러는데 네. 아까 이제 알파조님이 획기적인 소득 증가책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네. 여기서 왜 획기적인 게 없냐? 획기적으로 중산층 이하 서민의 소득을 늘리려면 네. 획기적으로 고소득층이 양보를 해야 돼요. 고소득층이 네. 양보를 그게 해야 없으면 한다. 네네. 어디서 그게 늘어나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그 양보 방법은 무슨 뭐 부동산과 관련된 이익을 줄이는 방법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그런 거 있죠. 네네네. 또는 부동산 관련 세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걸 늘리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아니- 번 돈 다 지금 네. 내 주인한테 다 가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 맞아요. 또는 재벌의 문화발시 확장과 독식을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본에 대한 제한이겠죠. 네네. 또 누진세를 강화해서 최고세율을 높이는 거. 뭐 네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방안을 쓰건 간에 어쩐 건 간에 그렇죠. 고소득층의 양보를 전제하지 않으면 획기적인 중산층 이하 시민의 소득 증가가 불가능해요. 즉 고소득층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왜 흔히 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네. 참 말은 참 좋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고 한국노총이라고 있죠. 한국노총이 최근에 노사정 8자 회의를 통한 사회적 대화 3단계 프로세스까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아니 팔자라면 팔자. 나도 팔자 좀- 누구 어떻게 팔자가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예, 한국노총, 네. 민주노총. 네. 이건 민주노총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안했어요. 대한성공회의소, 네. 한국경영자총협회, 오. 네. 고용노동부, 육. 기획재정부, 7. 노사정위원회 팔. 이렇게 네. 해서 8입니다. 아하. 어쨌건 간에 이게 뭐 실효성이 있건 없건 간에 네.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하려면 4, 네. 즉 자본 측이 양보할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양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요. 양보할 의사가 전혀 없어. 양보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본 측이 양보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양보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을 줄 만큼 강력한 대항 세력이 존재하든가 네. 아니면 자본 측이 노동자의 힘을 빌려서 타협을 해서 네. 노동자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 파탄이나 그렇죠. 완전히 네네. 궁지에 네, 몰리고. 공황과 같은 경제적 파탄 상황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대항 세력도 없고 파탄 상황도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주 말씀처럼 자본이 양보할 이유가 없죠. 궁지에 궁지에 몰려서 몰려야지. 어쩔 수 그렇죠. 없이 네.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가기 전에는 네. 절대로 왜 가진 자는 양보를 네. 하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겠죠.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한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을 붙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태경 의원이 그런 망발도 있고 최고세율 조금만 높이려고 해도 사회주의니 뭐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한국이 어떻게 됐냐.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45%예요.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1위입니다. 1위. 네. 예, 싱가포르하고 일본을 제쳤어요. 뭐 뭔들 1위가 아, 아니겠어요. 이거 나쁜 건 다 1인데. 대단한 거예요.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상층의 양보를 강제하거나 사회적 네네. 힘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네네. 그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는 입지. 음.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근본적인 한계 지점이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오.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예. 아, 그런 아니 하태경 의원 하니까 생각이 네. 나는데 토지 공산주의자라고 아주 센 얘기를 했잖아요. 음. 저는 나쁜 새끼야 진짜 이거. 저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나쁜 새끼라고 하기에는 머리가 좋다는 거죠. 머리가 좋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공산당 혹은 좌빨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막 써버리면 그러니까 아예 토지 보유세 같은 얘기 아예 꺼내지도 말아라. 그렇죠. 사정 경고장 딱 날린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하고 네네. 지금 새누리당, 네네. 자한당, 자한당이죠. 네네. 둘이 다시 합당하려는 이참 획책을 지금 사실 계속 네, 노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보수 분열 상태에서 지방 선거하고 총선에서 다 망한다. 그렇죠. 이런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군부를 싹싹 짚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 지방 선거 앞두고 합당이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여튼 차한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촛불 혁명의 근본적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촛불 혁명을 대표하는 표는 저는 이게 나라냐 그렇죠. 이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유명한 표죠. 예, 네.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인 국가를 최소한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놔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라고나 할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국가로 돌려놓는다라고 할 때 그 정상적이라는 범위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에 참가한 사람마다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다라는 맞아요. 그런 범위들이 다 다르다. 생각이 그렇죠. 다르다. 다 다르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갑자기 네. 박근혜 때 네. 구호가 뭐였냐면은 네. 비정상의 정상화였. 예, 그렇지, 맞죠. 비정상. 비정상도 회담도 있잖아요. 네, 비정상회담. 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퇴진과 구속에는 국민적 합의가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확고했죠. 네, 확고했어요. 예, 네. 그런 어떤 네. 공통점이었다고 네. 교집합이었다고 네. 볼 수가 있는데, 예, 또 현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는 하고는 있지만 그 적폐청산의 의미 또한 다 다르게 인식하고 그렇죠. 있지 다 않나. 다릅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의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전도가 험난하다는 것은 전 잘 알겠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도 적폐청산의 범위도 다 생각이 달라.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죠. 정상의 네. 의미도 달라. 힘이 그러니까 제대로 모아지지 않는다는 네네. 거죠. 근데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네네. 제가 기본소득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왜 꼭 성장을 해야 하지? 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파이를 키우지 못해서 서민이 어렵게 살고 중산층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파이의 문제일 같고 또 성장을 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성장을 지구가 감당할 수는 있는 걸까? 저는 이런 좀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게 뭐 성장론답지 않는 분배론이고 또 분배론답지 않는 성장론이고 이게 실체가 좀 불투명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야말로 성장 만능주의 그 네. 자체를 뭐 빠져 있다. 그 자체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이전에도 뭐 신자유주의도 대표적인 성장 만능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신자유주의적인 성장 전략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 기업 중심이에요. 기업한테 모든 혜택을 다 주면 네. 기업사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면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공급자주의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인데 경제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가 늘어나야지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신자유주의는 투자하는 주체가 기업이잖아요. 네네. 소비자가 뭐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업을 행복하게 해서 해줄 거 다 해주자. 그러면 이제 투자가 늘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성장이 늘어나서 소득도 늘고 분배도 늘고 뭐 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게 그렇죠. 신자유적인 성장 전략인데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도 못하고 분배도 제대로 안 돼서 뭐 금융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은 중심축이 투자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전에 신자유주의가 친자본적인 성장 정책이었으면 네. 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친노동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뿌리에는 뭐냐면 성장 만능주의. 성장 만능주의가 뭐냐면 성장만 하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 경제적인 문제, 뭐 양극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문제, 뭐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거 다 한꺼번에 한 큐에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바로 성장 만능주의인데 소득주도 성장론도 사실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의 친자본적인 그 이윤주도 성장의 대안으로 등장을 했는데 친노동적인 소득주도 성장론이 네.
우리 20세기를 지배했던 이 성장 만능주의가 갈 수 있는 음흠. 최후의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종 형태. 최종 형태. 마침표를 찍기 전 단계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네. 그 칼폴라니 국제학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야, 그렇구나. 칼폴라니의 따님이 오늘 직접 오셔갖고 사회를 보셨는데 23년생이야. 23년생 네.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어머. 95세. 어. 근데 또렷이 듣고 평론하고 질문하고 사회를 보고 대단하다. 야, 나 아직 살 날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스톡함머가 오셨더라고. 소득주도 성장의 원형인 네. 임금주도 성장을 아, 만든 정말? 사람. 진짜예요. 네, 아, 그렇구나. 임금주도 성장을 ILO에서 발표했던 스톡함머가 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스톡함머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알파조님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참 성장 만능주의의 네. 최종 형태. 네. 이거 사실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나타났는데 이게 참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게 성장이 될 수 있는 거를 또 성장 만능주의라는 생각을 탄생시켰던 그 물적 조건이 지금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 만능주의가 그냥 염원으로만 남아있는 어떻게 이데올로기랄까 종교랄까 네. 이런 거로까지 지금 비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우리 66회 방송 제이노믹스 해본다 1탄 할 때 알파조님이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성장이란 게 산업화가 이거 임금주도나 네. 소득주도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건 산업화가 절정에 도달했던 그런 시기 50년대, 60년대. 예. 이런 케인주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 모델이 있을 때나 가능했던 건데 네. 이건 지금 21세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모델 아닙니까? 역사를 근데 되돌리.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그렇죠. 80년대 같은 거죠. 네. 우리나라 80년대 성장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가 네, 네. 이제 그 산업화가 최절정에 이르렀던 시점이 아마 70년대쯤이라고 봐야 되는 것 그렇죠. 같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하락하고 하락의 길을 걷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네. 뭐지 뒤늦게 네, 그야말로 뒤늦게. 후발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 네, 시점이 네. 이제 좀 뒤에 온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과연 케인즈 주도는 이렇게 산업화가 막 그 시작이 돼서 이게 막 절정에 이를 때는 투자가 막 제조업에 대해서 뭐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에 투자가 막 팍팍팍팍 늘어나는 이 시점이거든요. 네. 이런 케인즈주의 소득주도 성장 모델이 21세기 같이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재가동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죠. 네. 21세기의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때 우리가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거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성장이 과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둘째는 과연 성장이 많은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 성장이 과연 무한정 지속될 수 있는가. 네. 이 두 가지 문제는 좀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 즉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면 한 가지 명백한 건 뭐냐면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의 원인이 성장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득과 부의 양극화의 문제는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이는 것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벌어지면 다 벌어졌지. 사기, 그렇죠. 사기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서 성장 잘해주겠다고 뭐 기업한테 모든 규제 완화부터 해서 세금 깎아주고 다 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소득 양극화 더 심화되는 것밖에 심해졌죠. 없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성장률을 높이는 성장 정책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분배 정책을 대신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사회가 또 일정한 경제 발전 수준에 도달을 하면 사회가 성숙해진다, 경제가 성숙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 속도가 줄어드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럼요. 네. 정상적인 네. 현상이기 네. 때문에 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 자체를 위기라고 난리를 치면은 안 돼요. 아니 쉽게 말해서 인간들도 이제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어제- 아니에요 경제도? 어제가 칼폴라니한테 네네. 첫날이었어요. 어제 김현철 보좌관이 직접 와서 어저께 발표를 아, 했어요. 그래요? 내용이 뭔가 하면 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2%대 성장을 하는 거고 네. 3%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저께 김현철 보좌관이. 그래서 어쨌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성장에 대한 이런 부담이 있구나. 이거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와가지고요 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안 되는 네, 거 알죠. 이제 3%대 성장률 끌어올리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그렇죠. 뜻이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이미 한 발짝 후퇴를 한 거는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경제 성장의 미래에 대해서 영구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고 영구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며 언젠가는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성장 종말론 두 가지 입장이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성장이 과연 무한히 지속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서는 인간 사회
사회는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된다. 뭐 뒤도 안 보고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있는 게 이제 성장 만능주의고 그 다음에 성장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서 영구적인 성장은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성장이 멈추게 될 거라는 이런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됐든 간에 경제가 성장을 하는 한은 우리가 1% 성장을 하건 2% 성장을 하건 3% 성장을 하건 성장률 수치랑 상관없이 국민의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사회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저기 60년대 70년대 10%대 성장하다가 지금 2010년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2%대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수학적으로도 10에서 2를 올리면 20%지만 100에서 2 올리면 2%잖아요. 근데 기저효과들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미 성재가 이만큼 큰 그렇죠.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같이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가 한 크니까. 17조 정도 되는 GDP가 이런 나라가 1% 성장을 하게 되면 한 10조 대 1% 성장하는 거랑 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 양적으로는 계속 소득 수준은 계속 늘어나도 성장률 자체는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성장의 끝은 어떻게 될까? 성장 속도가 점점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 성장이 멈추겠죠. 뭐.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마돈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이 멈추는 제로 성장 사회가 될 것이냐라는 이런 문제의식과 주장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성장의 문제는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기존 경제학계에서도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나요? 당연하죠. 이게 경제학에서 경제 성장론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게 할까?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경제 성장을 잘하는 나라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경제 성장을 전혀 못하고 이상하게 그렇죠. 빠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에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는 하나는 어떤 나라는 왜 경제 성장에 성공하고 한국처럼 어떤 나라들은 전혀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와 더불어서 또 다른 문제의식이 중요한 이슈가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근대 경제학이 등장한 이래로 오래된 논쟁이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는 우리가 근대 경제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멜더스부터 리카도 우리 한 번쯤 다 이름은 다 들어본.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게 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이제 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전파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은 절대로 영구적이지 않다라고 봤고 그렇죠. 경제 성장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경제 성장은 언젠가는 멈춘다. 왜?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한다라고 봤거든요.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요? 나 처음 들어보는데. 경제학에서 한계라고 번역되는 건 영어로 이제 마지널인데 마지널. 우리 마지노선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마진. 전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것도 이 말도 어려워요. 마지널도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려운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변화량, 변화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한계라는 이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추가로 변화되는 추가로 걷어들이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한계 추가로 수확 걷어들이는 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쉽게 하면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가 한 단위가 추가될 때 전체 생산량은 늘어나겠지만 그렇겠죠? 추가로 늘어나는 생산량은 점점 줄어든다. 그런 이론이에요. 좀 쉽게 얘기하면 생산 요소를 1을 투입했어. 처음에 10이 늘어. 근데 그다음 1을 투입할 때는 9가 늘어. 그다음 1을 투입할 때는 7이 늘어. 그다음 1을 투입할 때는 5가 늘어. 이런 식으로 추가 투입분에 대한 변화량이 점점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아예 추가 수학 체감 이렇게 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되죠. 한계라는 이게 그게 좀 번역이 좀 언제나 학자들이요 신비주의를 좋아해요. 지만 알아듣는 말들을 좋아해요. 자기만 알아들어 나 같은 사람 어떡하라고. 성서도 처음 펼쳐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이 해석해줘야 알잖아요. 나 이런 거 굉장히 싫어. 일반인이 보면 알게 해줘야지. 근데 논리적으로 확대시키면 우리 리미트도 배우지만 그러니까 점점점 줄다 보면 결국 논리적으로는 생산 요소를 1을 투입해도 더 늘지 않는 어떤 지점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계 수학 체감 법칙이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산업이든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암시가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이해가 잘 돼요. 네네. 와. 그러면은 와. 한계 수학 체감 법칙 대신에 추가 네. 수학 체감 법칙으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당시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예외 없이 이 한계 수학 체감, 그러니까 추가 수학 체감의 법칙이 경제에서 작동한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고 언젠가는 제로 상태에 도달한다고 본 거죠. 정체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어요. 이게 stationary state라고 네, 이제 영문으로 표현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인류의 이제 끔찍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대부분 다 예상을 했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멜더스가 그 비관적인 미래 인구가 그렇죠. 늘어나서 인류가 네. 멸망한다는 얘기. 우리나라 국민 다 아는 얘기죠. 아는 네. 얘기였어요. 아 이건 왜 아는지 모르겠어. 인구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우리가 제한돼 있잖아요. 토지가. 그러니까 네, 토지가 네.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의 양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식량 부족으로 인류가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한 이제 말더스고 어릴 때 들을 때 굉장히 끔찍하지 않았어요? 끔찍했죠. 그러니까는 그 기억들 우리나라 국민들 다 갖고 있어. 아니 근데 그래서 왜 박정희 때 네. 그 우리 산화 제한 정책하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한자녀 정책을 하는 음. 이유가 음. 다 그거죠. 대부분의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네, 성장이 네.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인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한다. 이제 이런 비관적인 음.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주류 경제학에서 이런 비관적인 전망,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사라져요. 자,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아 그래요? 왜?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네. 기술 진보예요. 아하. 기술 진보를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성장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전파 경제학의 성장 한계설이 폐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 시기엔 그럴 만도 했겠네요. 그럼요. 지금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50년대, 60년대에 네, 막 네, 자본 투입량이 늘어나고 황금기, 그다음에 황금기. 노동 투입도 다 늘어나서 완전 고용 달성하는데 네, 막 네. 제조업 기계들은 막 그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늘어나고 막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요 시대 때 나온 이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가 돼요. 네, 이 시기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네. 그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정체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술이 진보해서 그 결과로 생산성 혁신이 이루어지면은 영구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새로운 주류 경제학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원천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경제 성장의 원천은 투자에 있는데 네. 이 투자가 기술 진보랑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네. 경제는 성장을 해요. 네, 네. 근데 지속 가능하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군요. 그때 기술 진보와 그 생산성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주류 경제학의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의 어떤 그 믿음이 생긴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총 요소 생산성. 네. 총 요소 그러니까 생산 이거 생산 뭐예요? 요소가 네. 예를 들어 생산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도 생산 요소고 네. 자본. 자본도 생산 요소인데 그것 말고도 그 생산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많다. 다른 요소들도 많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적 생산 요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 노사 관계, 네. 어떤 경영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법 제도 이런 아. 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기술 진보가 생산성 혁신으로 나타나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걸 다 합친 개념. 예전에 그러니까 단일 생산 요소 개념은 자본 하나만 보게 되면 이게 단일 생산 요소인데 이 자본 노동과 같은 물적 생산 요인을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력의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한 그 인력의 퀄리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이것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사회의 기술 혁신의 수준과 그 사회 제도의 효율성, 그다음 경영 시스템의 효율성 네, 네. 이런 질적 수준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걸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요. 아. 그럼 뭐 기술 진보도 되고 무슨 뭐 제도 개선도 되고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 높아지고 네,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그러면 계속 일어난다라는 네. 거예요. 경제 성장은 아. 자본만 투입해도 일어나지만 이런 게 다 같이 맞춰줘야 아.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할 수가 그럼 이걸 있다. 뒤집어 까면 네.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저성장 추세가 된 것은 총 요소 생산성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총 요소 생산성이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추세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저성장 추세라는 거는 경제학 아까 얘기했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총 요소 생산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뜻인데 뭐 아까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4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4가지. 4가지씩이나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2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네, 4가지 다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다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ICT 혁명이고 아까 이게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ICT 혁명 다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4차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제4차 산업혁명, ICT 혁명, 엄청난 기술 혁신과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그 생산성 혁신을 앞으로 이제 미래에 기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혁명이라는 게 과연 지금의 우리가 가로막혀 있는 총 요소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세계 경제를 지금의 저성장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구원자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문제랑 바로 연결이 돼 있는 연결돼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세계가 디지털, 인공지능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의 성장판이 닫혀 있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기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술 진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랑도 이제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까 4가지 입장 중에서 첫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성장 위기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총 요소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대할 거라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왜? ICT 혁명, 즉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불리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가가 조만간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이게 무르익지 않았다. 경제에서 적용될 때 가기에는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 디지털 혁명, 제4차 산업혁명이 예전에 19세기 때 산업혁명처럼 이 폭발적인 총요소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세계 경제를 구원할 거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ICT 업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네. 지금 왜냐하면 이거에다 목을 걸고 모든 세계가 여기다가 투자를 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으로 투자를 왕창 늘려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진보와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성장을 해보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좋아. 조금 있으면 온다 이제 이 입장이고. 기다려. 이게 첫 번째요. 기다려. 그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은 총 요소 생산성은 사실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근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이 이미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현실에서는. 근데 현재의 GDP 그 계산 방식이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그러니까 기술 진보라고 하는 게 사실 총 요소 생산성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제도, 노사관계 이런 거 그런 걸 법적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물적 투입 요소를 다 계산되잖아요. 가격이 다 있으니까 노동이라든지 자본은 설비 투자는 다 돈으로 다 계산되잖아요. 그걸 다 하고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총 요소 생산성 계산하거든요. 가격으로 계산 안 되는 거를 가격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으로 계산되는 거를 다 계산하고 남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총 요소 생산성을 갖다가 측정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GDP를 계산을 하고 있으니 이게 GDP 수치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생산성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표로만 안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미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고 경제도 충분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수치로 표현 안 되고 있다. 사고를 좀 바꿔라. 그러면 GDP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 방법을 바꾸면 샤 성장하는 게 보이겠지. 되겠죠? 그래서 뭐 경제적 웰빙은 이미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현재 수치로 표현하고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산성이 겉으로 봤을 때 정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성장률도 수치로 반영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생산성 증가와 경제 성장은 지금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얘는 아니야네. 정체 아니야. 정체가 아니야라고 이제 현실 부정론. 기불려라. 기불려라론. 현실 부정론. 2차는 이제 현실 부정론 네.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부정적인 이유로 가까운 미래의 성장률 반등이 어렵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 이후에 뉴노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뉴노멀 시대, 세계 경제의 뉴노멀. 이건 뭐예요? 이게 구조적 장기 침체설의 다른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경제가 뭐 성장이 노멀이었다는 거지. 그렇죠. 성장을 계속했는데 뉴노멀은 그러니까
장기 침체가 노멀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장이 노멀이어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었는데 이제는 장기 지금은 침체가 장기 침체가 노멀이라서 노멀이다. 이게 뉴노멀이라는 뜻인데 이 입장을 따르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만성적인 수요 부족, 투자 감소와 같이 과소 고용에서 기인하는 그 구조적인 장기 침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그때 그 뉴노멀을 얘기를 하면서 나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만성적으로 수요가 부족하고 투자도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소 고용의 문제가 구조적이어서 이게 당장 해법이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침체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이 이제 신규 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이 성숙 단계의 경제는 투자의 유인이 구조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점점 정체를 하고 만성적인 실업과 만성적인 수요 부진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진국의 경제가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다면 그게 버블이다. 그 자선 시장에 버블이 있으면 그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한 경제 단계에서는 완전 고용을 위해서는 버블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케인즈주의적인 방법으로 정부 지출을 확대를 해서 인위적인 수요 창출을 하면 이런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이 예전에는 한시적인 불황 타겟책이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네네네. 근데 영구적으로 요구된다는 계속 거죠.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옛날에 음. 케인즈주의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유효 수요를 갖다 지탱하는 이 정책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 불황기 때 다시 이걸 되돌리는 요 과정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임시적인 거였었어요. 일시적인 거였는데 지금 이게 자본주의가 성숙한 단계에서는 이 만성적인 이런 투자 부족, 그다음에 수요 부족 상태에서는 아예 케인즈주의적인 재정 확대, 정부 개입, 국가가 개입해서 지탱하는 이게 영구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이 그렇게 있죠.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경제학자로 이 성장 이론에서 굉장히 저명한 학자인데요. 로버트 고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어떤 책을 냈냐면은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 라는 책을 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ICT 혁명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아라. 마치 지금 이 성장 이 낙관론자들 아까 기둘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첫 번째 이야기 ICT 혁명이 이 세계 경제 성장의 구세주가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 ICT에 대한 기대에 대한 찬물을 확 끼얹어버린 거예요. 왜 그 이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한번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 ICT 기술이 발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제 3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을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1, 2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생산성 증가나 사회 경제적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 효과가. 그래서 70년대까지 1, 2차 산업혁명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발휘했던 경제 성장 같은 이런 현상은 인류 역사에 두 번 다시 반복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거예요. 이 책에서.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등장을 한다 해도 그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 2차 산업혁명 때처럼 이걸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젊은 세대의 생활 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낮은 시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죠. 이건 어쩌냐 어쩌냐. 아니 어쩌냐 근데 안 지금 되는데. 현실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현실은 가고 있죠. 이제 이 로버트 이미. 고던이라는 그 학자가 예견한 대로 네. 지금 이 상태가 계속이 되면 우리의 자식 세대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이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거든요. 한 번도 없었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자, 그럼 어쩌냐가 이제 세 번째면 이제 넷째로 가야 되는데. 네 번째는 저성장 위기의 원인이 과거의 성장 만능주의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성장 경제론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인데 비성장 경제는 실물 자본의 축적과 인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지한다 이거. 예, 이걸 유지한다. 유지만. 이 입장에서 보면은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해서 비성장 사회로 우리가 가는 게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장의
정체 상태가 오는 게 예전에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상적인 상태가 될 거라고 당연한 거죠. 얘기를 당연한 거. 당연하면서도 네. 자연 법칙처럼 자연적인 네. 과정이면서도 이 상태가 나쁜 게 아니다. 충분히 오히려 성장했다는 얘기니까요. 이 좋은 상태가. 상태가 될 수도 예, 있다. 예. 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모든 정책, 케인주의적인 막 국가 개입해가지고 막 여기도 투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에 반대합니다. 그러네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생태적 한계로 유지를 하자.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환경 생태 쪽에서 온 입장들이 여기에 많이 결합돼 있는데 네. 오히려 물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생태적 한계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네.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을 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기 위한 개혁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네 번째 입장입니다. 이게 비성장 경제론입니다. 제가 알바조님한테 꼭 성장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네네. 4번에 좀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성장 경제론. 그렇죠. 네. 자, 그럼 알바조님 말씀하신 저성장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저성장은 일시적 ICT 혁명이 신성장 동력이다. 기둘려라. 라는 얘기죠. 기둘려라론. 기둘려라. 예. 자, 두 번째, ICT 혁명이 이미 성장을 만들고 있는데 측정에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자, 세 번째, 저성장은 구조적 장기 침체, 버블이나 장기적 케인즈주의 정책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ICT 혁명은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입장. 비관적인. 예, 비관적 입장이었고요. 네. 네 번째는 무한한 성장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생태적 조화의 비성장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해해야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가고 있고 이 네네. 사회를 준비하자. 적극적으로. 준비하자. 그러니까 이걸 비관적으로 볼 거 없이 네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준비하자. 뭐 이런 입장이라고 네. 봐야죠. 그러면 네 번째는 비관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자. 뭐 네, 이렇게 그런 가게 개념이죠. 되겠네요. 신호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네네. 네. 자,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살펴보았고요. 2부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